여러분, 저와 친했던 친구가 작년부터 투석을 시작했습니다. 겨우 60대 중반인데 말이죠.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더군요. 친구랑 이것저것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3년 전부터 소변에 유난히 거품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대요. 소변에는 원래 거품이 조금씩 있잖아요. 근데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평소보다 훨씬 많은 거품이 생겨요. 이럴 때는 그냥 넘기지 말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검사 받아서 손해볼 건 없잖아요. 친구가 신장에 문제가 있었을 때 이 이야기를 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알았어도 일주일에 2번씩 병원 다니면서 투석 안 했을 텐데 말입니다. 저는 신장내과에서 평생을 일해온 김후석입니다. 우리 나이 되면 다들 신장 걱정되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들면 몸 곳곳이 성한 곳이 없으니 신경이 많이 쓰이죠.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 볼 때마다 거품량을 유심히 봅니다. 의사라고 다를 게 있나요? 탈이 나기 전에 미리미리 챙겨야죠. 오늘은 신장내과 의사로 일하면서 신장과 관련된 3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거품하고 신장이 위험한 거품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우리들이 잘 모르는 과일의 비밀. 세 번째는 투석 걱정 없이 100세까지 건강한 신장을 유지하는 방법을 속 시원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는 환자들 보면서 직접 경험한 것들과 다양한 의학 지식을 기본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잘 새겨 들으시면 좋겠네요. 일단 여러분들 중에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실까요? 나는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는 것 같다. 밤에 자다가도 2-3번은 기본이요. 낮에도 수시로 가고 소변 색깔도 예전 같지 않고 뭔가 거품도 많아진 것 같고요. 보통은 나이 탓이지 뭐 이렇게들 생각하시죠. 나이 들면 당연한 것처럼요. 그런데 불편하잖아요. 그럼 이유를 좀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게 의학적으로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특히 신장이 우리한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신호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본 환자분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라고 후회들 하시죠. 특히 투석 시작하신 분들은 거의 100% 그러십니다. 투석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치료예요. 환자도 가족들도 모두에게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저와 신장 관리 방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가시죠.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변기에 소변 보고 나서 병이 물 내릴 때 소변을 한 번씩 보시잖아요. 신장 관련 유튜브를 보면 소변 거품을 유심히 보라고들 얘기하는데 소변에는 원래 거품이 있어서 이게 문제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헷갈리시잖아요. 제가 환자들한테 제일 많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소변 본 다음에 꼭 한번 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신장에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한 방법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거품이 있다고 다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맥주 거품하고 비누 거품을 비교해보면 좋겠네요. 맥주를 따르면 컵 전체에 거품이 풍성하고 거품층이 두껍죠? 이런 소변은 신장 문제보다 일반적인 소변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비누 거품은 어떻습니까? 크기가 일정하지 않고 한참 있어도 안 없어지죠. 위험한 소변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비누 거품처럼 생겼어요. 크기가 작고 병이 물을 내려도 잘 안 없어집니다. 신장이 안 좋을 때 나오는 소변에는 알부민과 단백질이 많은데요. 비누에서 거품이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변 속 단백질이 계면활성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환자 사례로 하나 말씀드리면 72세 남성 환자분이셨는데요. 이분이 처음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소변에 거품이 좀 있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신장병이라고 해서 겁나서 찾아왔다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거품이 어떻게 생겼는지, 언제부터 그랬는지를요. 한 3개월 됐는데 비누 거품처럼 잔잔하게 많이 생겨요. 병이 물 내려도 거품이 잘 안 없어져요. 이러시는 거예요. 검사해보니 역시나 단백뇨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운이 좋았던 거죠. 겁이 나서 오신 거였지만 검사로 빨리 발견했으니까요.
지금은 약 먹고 식단 조절하면서 아주 잘 지내고 계십니다. 만약에 대수롭지 않게 방치하고 계속 사셨다면 어땠을까요?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투석을 하고 계셨을 수도 있죠. 신장은 한번 나빠지면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집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을 귀찮지 않은 간단한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은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아침 첫 소변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아침 첫 소변이냐? 밤새 농축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제일 잘 보이거든요.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가서 소변 보시고 그냥 나오지 마세요. 물 내리지 말고 10분만 기다려 보세요. 지루하니까 세수를 하시던 양치를 하시면 딱 좋겠죠? 10분 후에 다시 가서 보면요. 정상이면 거품이 거의 다 사라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변기에 비누 거품처럼 남아있다. 이거는 신장이 SOS 신호 보내는 겁니다. 특히 이런 거품이 일주일 이상 계속된다. 그럼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병원에 가셔서 검진을 받아보세요. 이게 거품이다 보니 어제, 오늘 다르게 보일 거예요. 창피해 하지 마시고 이상이 있다고 느껴지시면 사진을 찍어두세요. 이거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소변 본 다음에 핸드폰으로 찍고 날짜별로 비교해보면 변화가 확실히 보입니다. 병원 갈 때 이 사진 가져가면 의사들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단백뇨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우리 신장이 찢어진 걸음망이 된 겁니다. 정상적인 신장은 아주 촘촘한 걸음망이에요. 피 속의 노폐물은 걸러내고 단백질 같은 중요한 영양분은 못 빠져나가게 막아주죠. 그런데 이 걸음망이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단백질이 줄줄 새어나가는 거예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니까 온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시죠? 이거 정말 무서운 이야기인데 꼭 알아두셔야 해요. 초기에 거품만 있을 때. 이때는 아직 돌아올 수 있습니다. 식단 조절하고 약 먹으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중기에는 발목이나 얼굴이 붓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이 침침하고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저녁에 양말 벗으면 자국이 깊게 남아있죠. 이게 얼마나 오래 가는지를 한번 눈여겨보세요. 보통은 피부 탄력성 때문에 금방 회복되는데 한두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라면 신장 문제를 한 번쯤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또 중기에는 숨이 가빠지고 극심한 피로감이 옵니다. 예전에는 2층까지 한 번에 올라가도 멀쩡했는데 이제는 2층 오르기도 버겁죠. 특히 피로감도 심해지고요. 나이 먹어서 체력이 약해져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당연히 나이 먹으면 체력이 저하되죠. 근데요, 어느 날 불현듯이 체력이 급격하게 나빠진 것 같다고 느껴지신다면 신장 문제도 고민해 보셔야 해요. 신장이 독소를 못 걸러내니까 온몸에 독이 쌓여 피로하고 단백질을 못 걸러내니까 근육에 힘도 빠지는 걸 수 있으니까요. 말기에는 구역질이 나고 입맛이 없어집니다. 음식 냄새만 맡아도 속이 미스거리고 입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나기도 해요.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은 꼭 병원에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세요. 최종에는 이제 투석이나 이식밖에 답이 없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하루에 4시간씩 병원에서 피를 빼서 기계로 걸러내야 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기, 중기에서 제대로 관리하면 절대 말기까지 안 갑니다. 문제는 모르고 지나친다는 거죠. 신장도 간처럼 증상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죠. 그럼 이제 신장이 안 좋아졌을 때의 무서운 사실을 알았으니 예방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제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병원에서는 절대 안 알려주는, 아니 사실 많은 의사들도 모르는 수박 껍질의 비밀입니다. 아마 제 얘기를 귀담아 들으시면 앞으로 수박 먹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우리가 보통은 수박 먹고 껍질은 다 버리잖아요. 빨간 과육만 먹고 흰 부분이랑 초록색 껍질은 그냥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죠. 그런데 이제는 버리기 전에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 그 버리는 껍질에 우리 신장을 살리는 보물이 들어있거든요. 시트롤린이라는 성분 들어보셨나요? 아마 처음 들으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우리 신장 혈관의 청소부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에 찌꺼기가 많이 끼잖아요. 기름때처럼 끼어서 혈액순환이 안 되고 그러니까 신장도 제 기능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시트롤린이 뭘 하냐면 혈관을 쫙쫙 넓혀주고 찌꺼기를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수박에는 이 시트롤린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특히 수박 과육보다 껍질에 더 많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빨간 과육하고 초록 껍질 사이에 있는 흰 부분, 여기가 진짜 보물창고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안 먹는다고 생각을 하고 버리고 있었던 거죠. 제가 환자분들에게 수박 껍질 갈아서 드시라고 자주 권하거든요. 다들 반응이 비슷해요. 수박 껍질이요? 하고 놀라시죠? 특히 여사님들이 알려드리면 속는 셈치고 적극적으로 갈아 드셨는데요. 대체적으로 꾸준히 드신 분들은 단백뇨 수치가 의미 있게 줄어든 상황도 덜어 있었습니다. 수박 껍질을 어떻게 갈아 먹어야 할까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나이에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잘 익은 수박을 하나 준비하시고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다 드시고 나서 껍질이 남으면 소금물에 담갔다가 솔로 문질러서 씻으세요. 좀 세게 씻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흰 부분하고 초록 껍질 일부를 잘라냅니다. 초록 껍질은 너무 질기니까 제일 겉에 있는 진한 초록색 부분만 칼로 살짝 벗겨내세요. 깨끗하게 손질된 수박 껍질이 준비되셨다면 이번에는 갈아서 마시는 방법입니다. 이 껍질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믹서기에 넣고 물을 조금 넣어서 갈아주세요. 너무 걸쭉하면 마시기 힘드니까 물을 적당히 넣어서 농도를 맞추시면 됩니다. 참 쉽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수박 껍질 주스는 공복에 드시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무것도 안 드신 상태에서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양은 하루에 300g에서 5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컵으로 따지면 한 컵 반에서 2컵 정도예요. 한 번에 다 드시지 마시고 아침에 한 컵, 저녁 식사 전에 한 컵, 이렇게 나눠서 드셔도 좋습니다. 맛이 어떠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맛있지는 않아요. 약간 오이 같은 맛이 난다고 할까요? 싱겁고 풋풋한 맛이에요. 그래서 제가 꿀을 조금 넣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당뇨 있으신 분들은 꿀도 조심하셔야 하니까 그냥 드시는 게 좋겠죠. 맛은 없어도 이게 내 신장을 살린다 생각하고 드시면 됩니다. 한약보다는 먹을만 하니까요. 그리고 주의사항이 있어요. 갈아놓은 주스는 바로 드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영양소가 파괴되거든요. 그리고 냉장고에 보관하지 마세요. 차가운 건 우리 나이에 속에 부담이 됩니다. 실온에서 바로 갈아서 바로 드시는 게 최고예요. 맨날 버리기만 하던 수박 껍질이 신장에 좋다니 놀라셨죠? 자연에서 나온 것들이 건강에 좋은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보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병원 가도 안 알려주죠. 약만 처방해주죠. 그런데 이런 자연치료법이 정말 효과가 있다니까요. 제가 이런 이야기 더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데 혹시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옆에 종 모양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제가 새로운 건강 정보 올릴 때마다 알려드릴게요. 수박 껍질 말고도 우리 주변에 신장을 살리는 과일이 또 있어요. 제가 오늘 소개할 3가지 과일은 신장에도 좋지만 평소에 즐겨 드시면 건강에 매우 유익한 과일입니다. 첫 번째 과일은 사과입니다. 여러분들은 사과를 어떻게 드세요? 대부분 껍질 깎아서 드시죠? 그런데 이제는 껍질째 드셔보세요. 펙틴이라는 성분이 껍질에 제일 많거든요. 이 펙틴이 뭘 하냐면 우리 몸속에 쌓인 독성 물질을 싹 빼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평생 약을 얼마나 먹었습니까? 혈압약, 당뇨약, 진통제, 감기약, 이런 약들이 다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신장으로 갑니다. 신장에서 걸러내야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약물 찌꺼기들이 쌓이게 되는 거죠. 또 요즘은 미세먼지도 문제고 음식에 들어있는 중금속도 문제예요. 신장이 거름망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이 몸에 들어오면 신장에서 걸러지다가 찌꺼기들이 신장에 쌓입니다. 그런데 사과의 펙틴이 이런 것들을 붙잡아서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마치 청소기처럼 독소를 빨아들여서 대변으로 배출시킵니다.
제가 한 환자분한테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럼 사과를 많이 먹으면 되겠네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무작정 많이 먹으면 안 좋습니다. 사과도 당분이 많은 과일이잖아요. 하루에 중간 크기 사과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침 사과는 금사과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과도 아침 공복에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침에 먹으면 팩틴이 밤새 쌓인 독소를 깨끗이 청소해 줍니다. 껍질째 깨끗이 씻어서 한 입 한 입 꼭꼭 씹어 드세요. 치아가 안 좋으신 분들은 강판에 갈아서 드셔도 됩니다. 사과 외에도 효과적인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크랜베리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생소하죠? 그런데 요즘 마트에 가면 크랜베리 주스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크랜베리에는 프로안토시아닌이라는 긴 이름의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신장의 염증을 확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요로 감염 자주 걸리시는 분 계시죠? 특히 여자 어르신들이 많이 고생하시는데 크랜베리가 이런 감염을 예방하는데 정말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신장 자체의 염증도 줄여준다는 겁니다. 신장에 염증이 생기면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크랜베리를 꾸준히 먹으면 이 염증을 잡는 데 효과적입니다. 주스로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설탕이 들어간 건 피하세요. 100% 크랜베리 주스를 사서 물에 희석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크랜베리가 기본적으로 좀 신 과일이에요. 너무 셔서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과 주스를 조금 섞어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크랜베리 주스는 하루에 한 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생과일로 구하기 어려우니까 주스로라도 꼭 드시길 권합니다. 세 번째는 체리입니다. 체리 요즘 비싸죠? 그래도 약값보다는 싸지 않습니까? 체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게 신장 세포를 보호하고 재생을 도와줍니다. 쉽게 말해서 신장을 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매일 체리를 10알씩 먹는데요. 이걸 시작한 지 2년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붓고 소변색도 탁했어요. 그런데 체리를 꾸준히 먹으니까 확실히 달라졌어요. 부종도 없어지고 소변도 맑아졌습니다. 물론 다른 관리도 같이 했지만 체리 효과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체리가 제철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냉동 체리도 괜찮습니다. 영양소는 거의 그대로 있거든요. 아니면 건체리를 드셔도 되는데 설탕 안 들어간 걸로 사세요. 하루에 신선한 체리는 15알, 건체리는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수박 껍질 주스, 사과, 크랜베리, 체리 이 네 가지를 꾸준히 드시면 신장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수박 껍질 주스 한 잔하고 사과 한 개를 드시고요. 점심 식사 후에 크랜베리로 입가심하시고 저녁에 드라마 보시면서 체리 한 줌 드시면 딱 맞죠? 이렇게 하면 매일 신장에 좋은 과일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요. 한 가지만 계속 먹으면 질리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먹으면 질리지도 않고 영양소도 다양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특별한 약이 아니라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과일들이에요. 마트 가실 때 신장에 좋은 과일 기억하셨다가 드셔보세요. 꾸준히 드시면 확실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몸에 좋은 과일들을 알아봤으니까요. 실생활에서 챙겨야 할 것들을 좀 살펴보시죠. 물 이야기를 할 건데요. 물 많이 마시라는 말 수없이 들으셨죠. 그런데 물도 잘 마셔야 합니다. 그냥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몸에 좋다니까 물을 그냥 많이 드시면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70대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이분이 TV에서 물 많이 마시면 건강에 좋다고 해서 하루에 3리터 가까이 드셨대요. 1.5리터 페트병 2개 분량을요, 물을 몸이 감당할 양보다 많이 마시니 신장이 감당을 못한 거죠. 우리 나이 되면 신장 기능이 젊을 때에 50에서 6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이 아이고 이걸 언제 다 처리하나 하면서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처리 못한 물이 몸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종이 생기고 혈압이 오르고 심장에도 부담이 가는 거죠. 물을 우리 나이대에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은요. 절대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세요. 한 번에 200ml를 종이컵 한 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차가운 물보다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정화 비슷한 36, 40도 정도의 물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 몸이 놀라지 않고 편안하게 받아들이거든요. 적정량은 어떻게 계산하냐고요? 간단합니다. 체중 1kg당 30ml예요. 만약 체중이 60kg이면 60 곱하기 30 1800이니까요. 하루에 1.8리터 정도 마시면 됩니다. 70kg이면 2.1리터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양을 하루 종일 나눠서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루 중에 조금씩 나눠서 양을 맞추시면 됩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물을 줄이시는 게 좋아요.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녁 8시 이후에는 정말 목마를 때만 한두 모금 정도만 마시세요. 그래야 새벽에 화장실 안 가고 푹 주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식단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짜게 먹으면 안 좋다는 거 다 아시죠? 그런데 갑자기 싱겁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맛이 없죠. 나트륨은 단계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알려드리는 3개월 작전이 있어요. 첫 달은 국물을 절반만 드세요. 국, 찌개, 라면, 국물 말이에요. 우리가 섭취하는 염분의 70%가 국물에서 나옵니다. 국물만 반으로 줄여도 염분이 확 줄어요. 둘째 달은 반찬간을 조금씩 줄입니다. 간장, 된장, 고추장 양을 평소에 3분의 2 정도로 줄이세요. 셋째 달은 천연 조미료를 활용합니다. 마늘, 생강, 파, 양파, 레몬즙 같은 걸로 맛을 내는 거예요. 귀찮으시면 마트에 파는 천연 조미료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단백질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우리 나이에는 단백질이 정말 중요해요. 근육이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단백질도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적정량이 있어요. 몸무게가 60kg이면 하루에 48g 정도 먹으면 돼요. 48g이 얼마나 되냐고요? 계란 2개가 두부 반모, 고등어 한 토막, 검은 콩 한 줌 이렇게 드시면 48g 정도가 됩니다. 단백질 보충으로 고기만 먹을 필요 없어요. 콩, 두부, 생선, 계란 골고루 드시면 됩니다. 특히 콩 단백질이 신장에는 더 좋아요. 고기보다 부담이 적거든요. 여러분 잘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운동은 필수입니다. 헬스장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걷기가 최고예요. 아침 먹고 30분 후에 30분만 걸으세요. 빨리 걸을 필요 없어요. 옆 사람과 대화할 정도 속도면 충분합니다.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이라면 산책 겸 걷기 운동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확 늘어납니다. 의자에서 할 수 있는 운동도 있어요. TV 보면서 발목을 위아래로 번씩 움직이세요. 종아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해서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허리도 좌우로 천천히 10번씩 돌려주시고요. 신장이 허리 뒤쪽에 있어서 이 운동이 정말 좋아요. 그런데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게 수면입니다. 잠을 자야 신장이 하루 종일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합니다. 너무 늦게 주무시는 분들은 신장이 회복할 시간이 없어서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들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꾸준히 하시면 분명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긴 내용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매주 새로운 건강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함께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아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제가 수많은 환자를 봤는데 실천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가 정말 큽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시작하신 겁니다. 이제 실천만 하면 됩니다. 건강한 신장으로 행복한 노후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허리 통증 때문에 병원에 다니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주사 맞고 물리치료 받으면 괜찮아졌다가 금세 또 아프시죠? 제가 수년간 척추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깨달은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까요?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은 사실 병이 아니라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이에요. 병원에 오셔서 치료받는 것도 좋지만 다이소에서 단돈 5,000원으로도 허리 통증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병원에서 돈 많이 쓸 필요 없이 우선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해보세요. 허리 통증에 확실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강남에서 20년간 척추 치료를 해온 강상훈 원장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말 많은 허리 통증 환자분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병원에 와서 치료받고 집에서는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으셔서 또 허리 통증이 재발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하는데 병원에 오셔서 치료만 받으시니 돈과 시간만 낭비하고 계신 상황이죠.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다이소에서 5,000원짜리 용품으로 오늘부터 당장 허리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병원비 걱정 없이 집에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허리 때문에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진짜 해답을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허리 통증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시잖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뻐근해서 신음이 나오고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허리가 아파서 옆으로 돌아서 천천히 일어나고요. 더 심하신 분들은 화장실 가서 세수할 때 허리를 숙이기가 무서워서 다리를 벌리고 조심조심 숙이시죠. 허리 통증은 우리 삶의 질을 매우 저하시키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시잖아요. 정형외과 가서 엑스레이 찍고 MRI까지 찍어보고 의사 선생님은 나이가 드시면서 디스크가 좀 닳았네요. 뼈 사이가 좁아졌고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물리치료 받으러 다니시죠. 일주일에 3번씩 한 달 넘게 전기치료도 받고 견인치료 받고 뜨거운 백찜질도 받고 말이죠. 치료받을 때는 좀 시원한 것 같은데 집에 와서 며칠 지나면 또 아프시죠. 주사도 맞아보셨죠. 허리 통증 주사가 또 가격이 비싸죠. 이거 맞으면 좋아질 거예요 하면서 허리에 주사 놓는데 처음엔 정말 좋아지는 것 같으셨을 거예요. 근데 시간 지나면 또 아프기 시작하고요. 병원에서는 또 주사를 권하고요. 악순환의 반복이죠.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보시죠. 저기 정형외과가 좋다더라. 여기 한의원에서 침 잘 놓는다더라 하면서 벌써 병원비만 얼마나 나갔는지 모르겠고 시간도 얼마나 썼는지 모르겠으시죠. 왜 병원에서 치료받아도 허리 통증이 계속 반복될까요? 제가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허리 통증으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실제로는 병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고요? 바로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아픈 게 가짜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니에요. 통증은 진짜예요. 정말 아프신 거 맞아요. 다만 그 원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을 자동차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서 자동차 부품이 조금씩 닳는 건 당연하잖아요. 디스크가 닳고 뼈 사이가 좁아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돼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점점 덜 움직이게 되죠. 예전에는 밭일도 하고 집안일도 많이 하고 걸어다니는 일도 많았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하루 종일 집에서 TV 보거나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죠? 이렇게 되면 우리 허리 주변 근육들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마른 고무줄처럼 딱딱하게 굳어져요. 고무줄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탄력을 잃고 딱딱해지잖아요. 우리 근육도 똑같아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근육이 딱딱해지면 그 안으로 흐르는 혈액순환이 나빠져요. 혈액이 제대로 안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의 영양분과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노폐물은 쌓이게 되죠. 이게 바로 염증이에요. 여러분, 염증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몸에서 여기 문제 있다고 알려주는 신호등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복잡한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근막 유착이라는 건데요. 근막이 뭔지 아세요? 우리 근육을 감싸고 있는 아주 얇은 막이에요.
마치 햄이나 소시지를 감싸고 있는 얇은 비닐처럼요. 이 근막이 원래는 미끄러져야 해요.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이 막들이 서로 미끄러지면서 부드럽게 움직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있거나 움직임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근막들이 서로 달라붙어 버려요. 마치 비닐랩이 서로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요. 이렇게 근막이 유착되면 근육이 제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억지로 움직이려고 하면 당연히 아프죠. 마치 눅슨 기계를 억지로 돌리는 것과 같아요. 자, 그럼 이해가 되시죠? 디스크가 좀 다른 건 나이 때문이에요. 하지만 진짜 통증의 원인은 딱딱해진 근육과 달라붙은 근막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뼈만 보고 치료하면 일시적인 효과만 있는 거예요. 주사를 맞으면 염증이 잠깐 가라앉아서 좋아지는 것 같지만 근본 원인인 딱딱한 근육과 유착된 근막은 그대로 있으니까 또 아픈 거죠. 실제로 제가 치료했던 72세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정말 심각했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서 있는 것도 힘들어 하셨죠. 시장에 가도 카트에 의지해서 겨우 걸으시고 손자가 와도 안아줄 수가 없어서 너무 속상해 하셨어요. 또 병원을 얼마나 다니셨는지 몰라요. MRI도 여러 번 찍고 주사도 여러 번 맞고 하지만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오셨을 때는 거의 포기 상태였어요. 치료해도 계속 아프시니까 나이가 이렇게 되니까 그냥 아프고 사는 게 팔자인가 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할머니 허리 주변 근육을 만져보니까 정말 돌덩이처럼 딱딱했어요. 그리고 조금만 눌러도 아파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근막 유착도 심해서 근육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뼈는 문제 없어요. 다만 근육이 너무 딱딱해져서 그래요. 이거 풀어주면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셨어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매일매일 꾸준히 하셨어요. 처음에는 너무 아파서 조금씩밖에 못 하셨지만 점점 늘려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2주 만에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에는 시장에 가서 30분 넘게 돌아다닐 수 있게 됐고요. 3개월 후에는 허리 통증은 거의 사라지셨죠. 여러분, 이게 바로 근본 원인을 제대로 해결했을 때의 결과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할머니가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딱딱해진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유착된 근막을 떼어내는 간단한 방법을 매일 조금씩 하신 것뿐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해답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것은 바로 폼롤러예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마 생소하실 텐데 이게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폼롤러가 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길쭉한 원통 모양으로 생긴 건데 스펀지처럼 말랑말랑해요. 마치 방망이처럼 생겼는데 이걸로 우리 몸을 굴려주는 거예요. 마치 반죽을 밀대로 미는 것처럼요. 여러분, 집에서 만두나 칼국수 만들 때 밀대로 반죽을 밀어보신 적 있으시죠? 딱딱하고 뭉친 반죽이 밀대로 밀면 부드럽고 얇게 펴지잖아요? 폼롤러도 정확히 그런 원리예요. 우리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있고 근막이 서로 달라붙어 있을 때 이 폼롤러로 굴려주면 마치 밀대로 반죽을 미는 것처럼 근육이 부드러워지고 근막이 떨어져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폼롤러를 다이소에서 단돈 2,000원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물리치료 한 번 받으면 2만 원, 3만 원 나가는데 이건 딱 2,000원이에요. 정말 그런 싼 걸로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스러우시죠? 그런데 실제로 환자분들에게 권해드렸더니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다이소에 가셔서 폼롤러를 사세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부드러운 걸로 사시면 돼요. 너무 딱딱한 건 처음에는 너무 아플 수 있거든요. 사용법은 이래요. 바닥에 폼롤러를 놓고 그 위에 등을 대고 누우세요. 그 다음에 천천히 앞뒤로 굴려주시면 돼요. 마치 굴러가는 나무처럼요. 허리부터 등까지 전체적으로 마사지가 되도록 굴려주세요. 특히 척추 양쪽에 있는 근육에 집중하세요. 허리를 만져보시면 가운데 척추뼈가 튀어나와 있고 양쪽으로 두툼한 근육이 있잖아요. 바로 그 근육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해보세요. 한 부위에 30초 정도만 하시고 너무 아프면 바로 멈추세요. 아프지만 참을 만하다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아파서 못 참겠다면 무리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하루에 5분 정도만 하세요. 더 오래 한다고 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오래 하면 근육이 상할 수 있어요. 언제 하면 좋을까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시라고 권해드려요. 밤새 굳어있던 근육을 풀어주면 하루 종일 켜내요. 저녁에 하셔도 좋고요. 그런데 이것만 기억하세요. 처음 며칠은 오히려 더 아플 수 있어요. 그동안 굳어있던 근육을 갑자기 풀어주니까 일시적으로 더 아플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분명히 좋아져요. 만약에 폼롤러가 너무 아프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수건을 접어서 폼롤러 위에 올려놓고 하세요. 그러면 좀 더 부드러워져요. 적응되면 수건을 빼고 하시면 돼요. 정말 간단하죠? 다이소에서 2,000원짜리 폼롤러 하나만 있으면 집에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병원에 갈 필요도 없고 비싼 마사지 받을 필요도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놀라운 도구를 소개해 드릴게요.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놀라운 도구는 바로 마사지볼이에요. 이것도 다이소에서 단돈 1,000원에 살 수 있어요. 테니스공처럼 생긴 작은 공인데 이게 정말 마법 같은 효과가 있어요. 마사지볼이 폼롤러와 뭐가 다르냐고요? 폼롤러는 넓은 부위를 전체적으로 풀어주는 거라면 마사지볼은 아주 정확한 지점을 콕 집어서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트리거 포인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한국말로 하면 방아쇠점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는 특별한 지점들이 있어요. 마치 전기 스위치처럼 이 지점만 정확히 눌러주면 주변 근육이 쫙 풀리는 신기한 것들이에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어깨가 뻐근할 때 목 뒤쪽을 꾹 눌러보면 아, 시원해 하는 지점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곳이 트리거 포인트예요. 허리에도 이런 지점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런데 이 트리거 포인트를 손으로 누르려면 힘도 많이 들고 정확한 위치를 찾기도 어려워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손목이나 손가락에 힘이 없어서 더 어렵죠. 바로 이럴 때 마사지볼이 정말 유용해요. 실제로 제가 치유했던 71세 이영희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정말 특별한 케이스였어요. 할머니는 허리가 아픈 게 아니라 엉덩이 쪽이 아프다고 하셨어요. 원장님, 허리는 괜찮은데 엉덩이 부근이 너무 아파요.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엉덩이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MRI도 찍어봤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었어요. 다른 병원에서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다, 퇴행성 변화다, 이렇게만 말하더라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정말 고생이 많으셨어요. 의자에 앉아있으면 엉덩이가 아파서 계속 일어났다 앉았다 하셔야 했어요. 교회 예배 시간에도 중간중간 일어나시고 버스 타고 가는 것도 힘드셨어요. 그런데 제가 할머니를 자세히 검사해 보니까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엉덩이 근육 중에 이상근이라는 근육이 볼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던 거예요. 이상근이 뭔지 아세요? 엉덩이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근육인데 이 근육이 굳으면 그 밑으로 지나가는 신경을 눌러서 엉덩이와 다리가 아픈 거예요. 이걸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이상근이라는 근육은 엉덩이 깊숙한 곳에 있어서 일반적인 마사지로는 닿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 거죠. 바로 이때 마사지볼이 정말 효과적이에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다이소에서 마사지볼을 사세요. 테니스공 같은 걸로 사시면 돼요. 너무 딱딱한 것보다는 적당히 말라간 게 좋아요. 사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엉덩이 마사지하는 방법이에요. 의자에 마사지볼을 놓고 그 위에 앉으세요. 그리고 아픈 지점을 찾아서 체중을 실어 눌러주시면 돼요. 30초 정도 누르고 있다가 위치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하세요. 처음에는 정말 아플 거예요. 하지만 아프지만 참을 만하다 정도의 아픔이어야 해요. 너무 아프면 안 돼요. 두 번째, 허리 마사지하는 방법이에요. 벽에 기대서 마사지볼을 등 뒤에 두고 눌러주세요. 벽과 등 사이에 곰을 끼워서 앞뒤로 움직이면서 마사지하시면 돼요. 세 번째, 바닥에 누워서 하는 방법이에요. 바닥에 마사지볼을 놓고 그 위에 등을 대고 누우세요. 그리고 좌우로 몸을 움직이면서 마사지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처음에는 짧게 하세요. 한 지점에 30초 이상은 하지 마세요. 너무 오래 누르면 오히려 근육이 다칠 수 있어요. 하루에 총 10분 정도만 하세요. 더 많이 한다고 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너무 아프면 바로 멈추세요. 마사지 볼은 강도 조절이 중요해요. 몸무게를 조금씩 실어가면서 아픈 지점을 찾으세요. 아픈 지점을 찾으면 그 지점에 30초간 머물러 있으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아프다가 점점 덜 아파져요. 이게 바로 근육이 풀리는 신호예요. 그리고 마사지 볼의 또 다른 장점은 뭔지 아세요? 어디든 들고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가방에 넣고 다니다가 사무실에서도 쓸 수 있고 여행 갈 때도 가져갈 수 있어요. TV 보면서도 할 수 있고 전화 통화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정말 간편하죠. 여러분, 지금까지 폼롤러와 마사지 볼 두 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 둘 다 해서 3,000원이에요. 병원 한 번 가는 비용보다 훨씬 싸죠. 그런데 아직 한 가지 더 남았어요. 세 번째 도구는 정말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마지막 도구는 바로 허리 지지 쿠션이에요. 이것도 다이소에서 단돈 2,000원에 살 수 있어요. 작은 베개처럼 생긴 건데 이게 정말 여러분의 일상을 바꿔줄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루에 몇 시간이나 앉아 계세요? 아마 TV 보는 시간, 식사하는 시간, 차 타는 시간 계산해보면 하루에 10시간 이상은 앉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앉는 자세예요. 대부분 이렇게 앉으시죠? 등받이에 기대서 허리가 뒤로 둥글게 굽은 채로요. 이 자세가 바로 허리 통증의 주범이에요. 우리 척추는 원래 옆에서 보면 S자 모양이에요. 목은 앞으로 살짝 휘고, 등은 뒤로 살짝 휘고, 허리는 다시 앞으로 살짝 휘어야 정상이에요. 마치 용수철처럼 말이에요. 이 S자 곡선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 몸무게를 골고루 분산시켜주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척추가 일직선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무게가 한 곳에 집중돼서 금방 부러질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자세로 앉으면 이 S자 곡선이 무너져요. 특히 허리 부분이 뒤로 굽으면서 C자 모양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허리 근육들이 계속 긴장하게 되고 결국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자, 한번 실험해 볼까요? 지금 의자에 앉아서 허리를 둥글게 구부려 보세요. 어때요? 벌써 허리가 불편하지 않나요? 이제 허리를 곧게 펴보세요. 훨씬 편하죠? 바로 이때 허리 지지 쿠션이 큰 도움이 돼요. 허리 지지 쿠션을 허리 뒤에 대고 앉으면 자연스럽게 S자 곡선을 유지할 수 있어요. 억지로 허리를 펼 필요가 없어요. 쿠션이 알아서 받쳐주거든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다이소에서 허리 지지 쿠션을 사세요. 모양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간이 볼록하게 나온 걸로 사시면 돼요. 너무 딱딱한 것보다는 적당히 말랑한 게 좋아요. 사용법은 정말 간단해요. 의자 등받이와 허리 사이에 쿠션을 끼우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위치가 중요해요. 너무 높이 되면 등이 아프고 너무 낮게 되면 효과가 없어요. 딱 허리 벨트 라인에 맞춰서 대시면 돼요. 앉았을 때 허리가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오면서 S자 곡선이 만들어져야 해요. 어디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집에서 TV 볼 때요. 소파에 앉아서 TV 볼 때 허리 뒤에 쿠션을 대고 앉으세요. 몇 시간을 앉아 있어도 허리가 편할 거예요. 둘째, 식탁에서 식사할 때요. 식사하실 때 작은 쿠션을 가지고 가서 의자에 대고 앉으세요. 식사 시간이 훨씬 편해질 거예요. 셋째, 차 안에서요. 운전석이나 조수석에 쿠션을 놓고 앉으세요. 장거리 여행할 때 특히 도움이 많이 돼요. 넷째, 사무실에서요. 만약에 아직 일하고 계시다면 사무실 의자에 쿠션을 놓고 앉으세요.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허리가 덜 아플 거예요. 폼롤러 2,000원, 마사지 볼 1,000원, 허리 지지 쿠션 2,000원, 총 5,000원이에요. 병원에서 물리치료 한 번 받는 비용이 2만원, 3만원인데 여러분은 단돈 5,000원으로 집에서 매일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는 폼롤러로 전체적으로 굳은 근육을 풀어주세요. 5분 정도면 충분해요. 낮에 앉아있을 때는 허리 지지 쿠션을 사용하세요. TV 볼 때, 식사할 때, 차 탈 때 항상 사용하세요. 저녁에는
마사지 볼로 특별히 아픈 부위를 집중적으로 풀어주세요. 10분 정도면 충분해요. 이렇게 하루 3번, 총 20분 정도만 투자하면 여러분의 허리가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니에요. 이 3가지 도구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바로 주의사항이에요. 제가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뭔지 아세요? 좋은 방법을 알려드려도 잘못 사용해서 오히려 더 아프게 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큰 오해가 있어요.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오해. 아플수록 좋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파야 효과가 있는 거 아니야? 참고 더 세게 해야겠어.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폼롤러나 마사지볼을 사용할 때 적당한 아픈 정도가 있어요. 아프지만 참을 만하다 정도가 적절해요. 만약에 너무 아파서 못 참겠다거나 눈물이 날 정도로 아프다면 바로 멈추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강하게 하면 근육이 오히려 더 경직돼요. 우리 몸은 아프면 방어 반응을 일으켜서 근육을 더 긴장시키거든요. 그러면 역효과가 나는 거죠. 실제로 제가 만났던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폼롤러를 너무 세게 해서 등에 멍이 들 정도로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오히려 더 아프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시원한 아픔과 나쁜 아픔을 구분하라고요. 시원한 아픔은 아프지만 기분 좋은 느낌이에요. 마사지 받을 때처럼요. 하지만 나쁜 아픔은 찌릿하고 날카로운 느낌이에요. 이럴 때는 바로 멈추세요. 두 번째 오해, 한 번에 오래 해야 한다. 또 이런 분들도 많아요. 효과를 빨리 보려면 한 번에 오래 해야겠어. 이것도 큰 오해예요. 우리 근육은 마치 고무줄과 같아요. 고무줄을 갑자기 너무 많이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끊어지거나 탄력을 잃어버리죠.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폼롤러는 하루에 5분, 마사지볼은 하루에 10분이면 충분해요. 더 오래 한다고 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근육이 피로해져서 다음날 더 아플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부위를 계속하지 마세요. 폼롤러는 한 부위에 30초 정도, 마사지볼은 한 지점에 30초 정도면 충분해요. 그 다음에는 다른 부위로 옮기세요. 3번째 오해, 척추뼈에 직접 해도 된다. 이게 정말 위험한 오해예요. 절대로 척추뼈에 직접 폼롤러나 마사지볼을 대시면 안 돼요. 척추뼈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예요. 그 안에 척수가 지나가거든요. 만약에 척추뼈에 직접 강한 압력을 가하면 신경이 다칠 수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척추 양쪽에 있는 근육에만 하세요. 허리를 만져보시면 가운데 뼈가 튀어나와 있고 양쪽으로 살이 있잖아요. 바로 그 살 부분, 즉 근육 부분에만 하시면 돼요. 이 3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20년간 척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깨달은 허리 통증의 진짜 해답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허리 통증의 90%는 병이 아니라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이에요. 딱딱하게 굳은 근육과 서로 달라붙은 근막이 진짜 원인이죠. 그리고 해결책은 놀랍도록 간단해요. 다이소에서 단돈 5,000원으로 살 수 있는 3가지 도구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루 20분씩만 투자하면 여러분의 허리가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런 좋은 정보를 들어도 나중에 해야지, 내일부터 해야지 하면서 미루시거든요. 그러면 결국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려요. 이 영상을 다 보시면 바로 일어나서 다이소에 가세요. 오늘 당장 가서 이 3가지를 사오세요. 폼롤러, 마사지볼, 허리 지지 쿠션. 총 5,000원이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부탁이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정말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올릴 예정이에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내용들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떤 방법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폼롤러, 마사지볼, 허리 지지 쿠션, 은 이미 해보신 분들은 효과가 어떠셨는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20년간 척추 전문의로 살아온 강상훈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분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들으신 적 말이에요. 그리고 알고 보니 그분이 평소에 혈압이 높았구나, 이런 얘기를 나중에 듣게 되시잖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많은 어르신들이 고혈압이 있으시죠? 요즘은 30대, 40대도 고혈압 환자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흔하게 생각하는 게 고혈압이죠.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고혈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혈압은 정말 조용하다는 거예요. 큰일이 나기 전에 아무런 신호를 주지 않거든요. 두통이 있고 머리가 아프면 혈압이 높아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두통이나 머리 아픈 것하고 고혈압은 관련이 거의 없어요. 고혈압 때문에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머리가 아파서 혈압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또 나는 젊을 때부터 저혈압이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안심하고 계신 분들 분명히 계시죠. 특히 여성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이것도 큰 오해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압은 누구나 높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고혈압은 정말 예방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병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못된 정보 때문에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계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고혈압에 대한 흔한 오해들을 바로잡는 것. 둘째, 집에서 정확하게 혈압을 재는 방법. 셋째, 고혈압 약에 대한 진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아셔도 여러분이 앞으로 혈압 관리에 있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20분 정도 시간을 내서 혈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오늘 제가 알려드릴 집에서 혈압 재는 방법, 이거는 정말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재는 혈압과 집에서 재는 혈압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고혈압의 진짜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학과에서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있는 이상후입니다. 제가 진료해온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서 고혈압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고혈압에 대한 가장 큰 오해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고혈압을 가지고 있어도 실제로는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고혈압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혈압이 높아서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혈압을 재보면 정말 높게 나와요. 이런 말씀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거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머리가 아파서 혈압을 재보니까 높게 나온 거지, 혈압이 높아서 머리가 아픈 게 아니에요. 뭐냐면 머리가 아프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교감신경이라는 게 흥분을 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혈압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리 아픈데 혈압 한번 재볼까 하고 재면 당연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두고 역시 내가 혈압이 높아서 머리가 아팠구나,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는 거죠. 그럼 정말 고혈압 때문에 머리가 아플 수는 없는 거냐?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건 정말 응급 상황이에요. 혈압이 200 이상으로 확 올라가서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만 그래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머리 아픈 건 고혈압과는 별개의 문제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어지러움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에서 진료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일어날 때 어지럽다고요. 이게 혈압 때문이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대부분 고혈압과는 관계없어요. 오히려 갑자기 일어날 때 어지러운 건 혈압이 일시적으로 떨어져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코피에 대해서도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코피가 나면 혈압이 높아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코 안의 모세혈관은 정말 얇고 약해요. 혈압이 10 정도의 압력에서도 터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고혈압이라고 해봐야 보통 140, 150 정도잖아요. 코피와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럼 진짜 고혈압은 어떻게 알 수 있냐? 답은 하나예요. 혈압을 재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편안한 상태에서 정확하게 재야 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고혈압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무런 증상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방심을 해요. 나는 괜찮아. 머리도 안 아프고 어지럽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몇 년, 몇십 년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높은 혈압이 우리 혈관을 계속 때리고 있어요. 마치 물호스에 너무 센 물압을 가하면 호스가 상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특히 우리 몸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뇌예요. 뇌혈관이 제일 약해요. 제가 환자분들을 봐온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건강해 보이던 분들이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나서 조사해보면 혈압이 높았던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혈압을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소리 없이, 증상 없이 우리 몸을 망가뜨리거든요. 이게 고혈압의 진짜 무서운 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고혈압은 어떻게 진단하는 걸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병원에 가서 혈압을 재면 높게 나오는데 집에서 재면 괜찮게 나오는 경우 말이에요. 아니면 그 반대로 집에서는 높게 나오는데 병원에서는 괜찮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거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먼저 병원에서 재는 혈압부터 얘기해 볼게요. 병원에 가면 어떠세요? 좀 긴장되시죠? 특히 의사 앞에서 혈압을 재면 더 그래요. 이걸 백의 고혈압이라고 불러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를 보면 혈압이 올라간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어요. 실제로 평소에는 혈압이 정상인데 병원에서만 높게 나오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한두 번 재서 높게 나왔다고 해서 바로 고혈압이라고 단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에서 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아무렇게나 재면 안 돼요. 정확한 방법으로 측정하셔야 합니다. 먼저 혈압계부터 제대로 준비하셔야 해요. 인터넷에서 5만 원 정도면 좋은 전자혈압계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신경 쓰셔야 할 게 꼭 팔뚝용으로 사세요. 손목용은 정확하지 않아요. 팔뚝에서 재는 게 가장 정확해요. 그리고 혈압을 재는 시간은 저녁 10시경이 좋아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좀 안정이 된 시간이거든요. 재기 전에 10분 정도는 가만히 앉아 계세요. 화장실도 미리 다녀오시고요. 혈압 재는 자세도 중요해요. 식탁에 편안하게 앉으세요. 그리고 팔을 심장 높이와 같게 두세요. 너무 높이 올리거나 아래로 늘어뜨리면 안 돼요. 심장과 같은 높이에 두어야 정확해요. 그리고 이거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잰 혈압은 버리세요. 처음에는 혈압계에 적응이 안 되어 있어서 부정확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잰 수치를 기준으로 하세요. 그럼 어느 정도가 정상일까요? 120에 80이 하여야 정상이에요. 많은 분들이 140에 90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고혈압 진단 기준이에요. 집에서 재서 140에 90 이상이 자주 나온다면 고혈압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 정도 꾸준히 재보세요. 그래서 절반 이상 높게 나온다면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집에서 꾸준히 재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병원에서는 하루에 한 번, 그것도 몇 분 동안만 재잖아요. 그런데 혈압은 하루 종일 변해요. 스트레스 받을 때, 화날 때, 운동할 때 다 달라져요. 그래서 집에서 여러 번 재서 평균을 내는 게 훨씬 정확해요. 이걸 가정혈압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의사들도 가정혈압을 더 중요하게 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젊을 때 저혈압이었다고 해서 평생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나이가 들면서 혈압은 누구나 올라갈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혈관이 나이가 들면서 딱딱해지거든요. 그러면 심장이 더 센 힘으로 피를 보내야 해요.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저혈압이니까 괜찮아. 이런 생각 버리시고 꼭 정기적으로 혈압을 체크하세요. 특히 70대가 넘으신 어르신들은 혈압 측정이 더 중요해요. 자, 정리하면 이거예요. 고혈압 진단은 집에서 정확한 방법으로 꾸준히 재서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한두 번 재는 걸로는 부족해요. 나는 이미 혈압이 정상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되시는 분들 있으시죠? 우선 혈압을 높이는 원인을 알아야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혈압을 높이는 숨어있는 원인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TV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접했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먼저 가장 큰 원인부터 얘기해 볼게요. 바로 비만이에요. 여러분, 살이 찌면 왜 혈압이 올라갈까요? 이거를 이해하려면 우리 몸을 하나의 도시라고 생각해 보세요. 몸무게가 늘어난다는 건 그 도시에 건물이 더 많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건물에 정이나 수도를 더 많이 보내야 하겠죠? 마찬가지로 비만이 있으면 심장은 더 많은 곳에 피를 보내야 한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70kg이던 분이 80kg이 되면 심장은 10kg 더 무거운 몸에 피를 공급해야 해요. 그러니까 심장이 더 세게 뛰어야 하고 혈압도 당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살이 찌면 필연적으로 고혈압이 생겨요. 마치 큰 집을 들면 보일러를 더 세게 돌려야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비만한 분들 중에서 혈압이 정상인 분을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반대로 말하면 살을 빼면 혈압도 자연스럽게 내려가요. 그럼 다음으로 중요한 원인을 얘기해 볼게요. 바로 우리가 먹는 음식 중 짜고 매운 음식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압에 염분이 많아져서 혈압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진짜 이유는 뭐냐면 짠맛 자체가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준다는 거예요. 짜고 맵고 쓴 자극적인 맛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반응해요. 그러면 교감신경이 흥분을 하게 되고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주 짠 국을 드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먹는 순간부터 너무 짜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몸이 본능적으로 짠 음식에 대한 대처 상황을 해야 하니까 그 순간 우리 몸은 스트레스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는 거죠. 매운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고추 때문에 혀가 얼얼하고 땀이 나잖아요. 이것도 우리 몸에는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흥분해서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분들 주변에서 있으시죠? 평소에는 혈압이 괜찮은데 매운 음식 드시고 나면 얼굴이 빨개지고 혈압이 확 올라가는 분들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런 자극적인 음식을 계속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일시적으로만 혈압이 올라가는 기능적 고혈압 상태가 돼요. 그런데 이런 상태가 계속 반복되면 나중에는 평상시에도 혈압이 높은 기질적 고혈압으로 바뀌어요. 쉽게 말해서 자극적인 음식을 자주 드시면 처음에는 먹을 때만 혈압이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안 먹을 때도 혈압이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싱겁게 드세요. 김치도 좀 덜 짜게 담그시고 국물도 간을 약하게 하세요. 처음에는 좀 심심할 수 있어도 금방 적응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런 식습관은 대부분 어릴 때부터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짜고 매운 자극적인 음식에 익숙해지면 평생 그런 음식을 찾게 되거든요. 여러분 손자, 손녀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싱겁게 먹이세요. 그게 아이들의 평생 건강을 위한 선물이에요. 그런데 또 이런 분들 계세요. 선생님, 저는 매운 음식 안 먹는데도 혈압이 높아요. 그런 분들 보면 대부분 살이 좀 있으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만 자체가 고혈압의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반대로 마른 분들 중에 고혈압인 분들 보면 대부분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세요. 짜고 매운 음식, 인스턴트 음식을 자주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거예요. 고혈압의 가장 큰 두 원인은 비만과 자극적인 음식이에요. 이 두 가지만 조심해도 고혈압 예방에 큰 도움이 돼요. 이번에는 고혈압 약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런 고민 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혈압이 좀 높긴 한데 약을 먹어야 할까? 아니면 운동하고 식단 조절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혈압약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던데 정말 그런가?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죠? 먼저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혈압약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혈압을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혈압약은 고혈압을 완치시키는 약이 아니거든요. 그럼 뭘 하는 약이냐? 높은 혈압이 우리 혈관을 손상시키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고혈압이 없는 것처럼 살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수도관이 있잖아요. 만약에 수도관에 너무 센 물압이 계속 가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괜찮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서 수도관이 상하겠죠. 결국 터지거나 새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혈압이 계속 혈관벽을 때리면 혈관이 상해요. 그런데 문제는 혈관이 한번 상하면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약을 먹는 거예요. 높은 혈압이 혈관을 망가뜨리기 전에 미리 막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약보다는 운동하고 식단 조절로 해결하고 싶어요. 물론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그렇게 권해드려요. 하지만 현실을 봐야 해요.
운동하고 식단 조절해서 혈압이 내려가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6개월 동안 열심히 노력해보세요. 살도 빼고 운동도 하고 싱겁게도 드시고 그래서 혈압이 내려가면 약 안 드셔도 돼요. 하지만 6개월 해봐서 안 되면 약의 도움을 받으세요. 왜 6개월이냐? 그 정도 시간이면 생활습관 개선의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6개월 해봐서 안 되는데 계속 버티면 그 사이에 혈관이 상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혈압이 높은 상태로 1년, 2년을 보내는 것과 약을 먹어서라도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건강에 좋을까요? 당연히 후자죠. 그럼 혈압약의 부작용은 어떨까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혈압약을 처음 드시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무기력하고 힘이 없어요.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러워요. 그리고 남성분들은 성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생기는지 아세요? 우리 몸이 높은 혈압에 적응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혈압이 정상으로 내려가니까 몸이 당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혈압이 160이었던 분이 약을 먹어서 120으로 내려가면 몸은 혈압이 너무 낮아진 것 같은데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실제로는 정상인데도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한두 달은 좀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괜찮아져요. 우리 몸이 정상 혈압에 적응하거든요. 제가 많은 환자분들을 봐온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부작용을 호소하시던 분들도 두세 달 지나면 대부분 이제 괜찮다고 하세요. 그런데 또 이런 분들 계세요. 약을 먹으면 의존성이 생기지 않나요? 이것도 오해예요. 혈압약은 습관성 약물이 아니에요. 다만 약을 끊으면 혈압이 다시 올라가죠. 왜냐하면 고혈압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약이 혈압을 조절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안경에 비유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근시가 있는 분이 안경을 쓰면 잘 보이잖아요. 그런데 안경을 벗으면 다시 안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안경에 의존성이 있다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혈압약도 마찬가지예요. 약을 먹으면 혈압이 정상이 되고 약을 끊으면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의존성이 아니라 약의 효과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평생 먹어야 하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살을 많이 빼거나 생활 습관이 크게 개선되면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혈압약을 먹는다고 해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둘 다 해야 해요. 약을 먹으면서도 운동하고 체중 관리하고 싱겁게 드세요. 그러면 약의 효과도 더 좋아지고 때로는 약을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약은 절대 안 먹겠다면서 건강한 생활 습관만 고집하거나 반대로 약만 먹으면 되겠지 하면서 생활 습관은 신경 안 쓰는 것, 이 둘 다 잘못된 태도예요. 가장 좋은 건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본으로 하면서 필요하면 약의 도움도 받는 거예요. 이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혈압약이 무서운 약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의 혈관을 지켜주는 고마운 약이에요. 너무 거부감 갖지 마시고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고혈압이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가장 심하게 공격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뇌예요. 여러분, 우리 몸 중에서 뇌가 왜 고혈압에 가장 취약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뇌는 물과 비슷한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뇌 자체가 혈관을 지지해주는 힘이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다른 장기들은 주변 조직이 혈관을 어느 정도 받쳐주거든요. 그런데 뇌는 그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팔다리 근육 속 혈관은 근육이 둘러싸고 있어서 어느 정도 보호가 돼요. 그런데 뇌혈관은 물렁물렁한 뇌의 조직 속에 그냥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혈압이 오면 직격탄을 맞는 거죠. 그래서 고혈압 환자분들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합병증이 뭐냐? 뇌졸중이에요. 심장병보다도 뇌졸중이 먼저 와요. 뇌졸중이 무서운 이유를 아세요? 한번 뇌세포가 죽으면 재생이 안 돼요. 다른 세포들은 어느 정도 재생이 되지만 뇌세포는 한번 죽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뇌졸중이 오면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되거나 한쪽 팔다리를 못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증상들이 평생 남을 수 있어요. 제가 환자분들을 봐오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경우들이 뭐냐면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하게 웃고 떠들던 분이 갑자기 쓰러져서 말도 못하고 누워있게 되는 경우예요. 그런 분들의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정말 많이 봤어요.
어떻게 하루 사이에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시면서 슬퍼하시는 가족분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대부분 예방할 수 있었던 경우들이라는 거예요. 미리 혈압만 잘 관리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혈관성 치매예요. 이거는 뇌졸중보다 더 서서히 진행되는데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고혈압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뇌의 작은 혈관들이 조금씩 막히거나 터져요. 한 번에 큰 뇌졸중이 오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뇌경색들이 여러 번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요즘 깜빡깜빡한다 정도예요. 그러다가 길을 잘못 찾네 이렇게 되고 나중에는 가족들도 못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혈관성 치매의 무서운 점이에요. 서서히 조용히 진행되니까 가족들도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모든 게 예방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혈관이 한번 상하면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상하기 전에 미리 막으면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나는 괜찮다면서 혈압 관리를 소홀히 하시면 몇 년 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세요. 병이 생기고 나서 후회해도 늦어요. 특히 뇌 건강은 더욱 그래요. 다른 병들은 치료라도 할 수 있지만 뇌는 한번 상하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혈압 관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숫자를 낮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뇌를, 여러분의 정신을, 여러분의 존엄을 지키는 거예요. 앞으로 몇 년, 몇십 년을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라도 혈압 관리를 시작하세요. 집에서 혈압을 정기적으로 재시고 필요하면 약의 도움도 받으시고 생활 습관도 개선하세요. 이런 작은 노력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뇌졸중과 치매는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고혈압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고혈압 정보와 조금 다른 점이 있으셨을까요? 이제 마무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대로 된 혈압계부터 사세요. 인터넷에서 주문하시면 내일 모레면 받을 수 있어요. 꼭 팔뚝용으로 사시고요. 브랜드는 크게 상관없어요. 5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혈압계가 오면 매일 저녁 10시에 재기 시작하세요. 한 달 동안 매일 재서 기록해 보세요. 수첩의 날짜와 함께 적어두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비만 관리와 짜고 매운 음식 줄이기도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체중계도 하나 사세요. 매일 아침에 몸무게를 재서 혈압과 함께 기록하세요. 1kg만 빠져도 혈압에는 긍정적이니까요. 한 달 동안 잰 혈압 기록을 가지고 병원에 가세요. 그냥 혈압이 높은 것 같다고 하지 마시고 집에서 잰 기록을 보여주세요. 의사 선생님이 훨씬 정확하게 진단해 주실 거예요. 만약 고혈압이라고 진단받으면 약 처방을 받으시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약을 먹으면서도 계속 생활 습관 개선은 하세요. 언젠가는 약을 줄일 수도 있어요. 저와 혈압과의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해볼까요? 일단 체중을 5kg 이상 빼세요. 귀찮아도 하루 30분씩 걷기 운동을 시작하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시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다니세요. 금연하세요. 담배는 혈압에 정말 안 좋아요. 금연하시면 혈압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이 좋아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이겁니다. 첫째, 혈압은 평생 관리하는 거예요. 한두 달 정상이었다고 해서 방심하지 마세요. 정기적으로 계속 체크하세요. 둘째, 약을 드시게 되면 임의로 끊지 마세요. 혈압이 정상으로 나온다고 해서 약을 끊으면 다시 올라가요. 의사와 상의해서 조절하세요. 셋째,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화를 자주 내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혈압이 올라가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혈압은 정말 관리할 수 있는 병이에요. 여러분이 조금만 신경 쓰시면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어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지금처럼 건강하게 가족들과 함께 웃으면서 지내고 싶으시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부터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계속해서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